안녕하세요. 여주에 사는 30대 여성입니다. 사람은 고쳐 쓰는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래도 참교육해야 다른 사람들 피해를 주지 않은 것 같아요. 좋게 좋게 말해서는 알아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네요. 며느리가 일꾼인가요? 새로운 가족이잖아요. 저희 시모는 며느리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고용인으로 취급하는 통에 제가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너무 괴로워하니 이혼을 받아들이더군요. 얼마나 괴로웠냐고요? 넌 말이 너무 많아. 그냥 시키는 대로 해라 좀. 시모가 저를 보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무지성 며느리가 편하다고 하네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며느리는 생각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무슨 노예도 아닌데 말입니다. 나중에는 원형 탈모에다가 시모랑 비슷한 나이대 어르신들이 무섭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러니 살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혼 후 꿈에 보기도 짜증나는 시모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이혼한 줄 모르고 대뜸 저한테 놀고 있으니 시부 간병을 하라니요. 집에 있으면 노는 겁니까? 하긴 지금 그 아줌마 눈에는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오죽했으면 아들도 이혼 이야기를 안 했을까요? 저는 화가 나서 시모한테 한바탕 퍼붓고 말았습니다. 이제 남남이니 당장 꺼지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시모였는데 너무하지 않냐고요? 아닙니다. 시모라는 사람이 저한테 어떻게 했는데요. 꺼지라고 했다고 앙심을 품고는 제 가게에 와서는 난리를 피워댔어요. 그래서 저도 참지 않고 제대로 대응했더니 10년 전 체중도 단번에 내려갔습니다. 진즉 헤어지기 전에 이랬어야 했는데 역시 한 번쯤은 따끔한 맛을 봐야 사람을 무시하지 않겠죠. 여러분, 그럼 제가 어떻게 했는지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5년 전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남편을 만났어요. 회사 동기라 신입사원 오리엔테이션부터 서로에게 관심을 가졌거든요. 남편은 저보다 2살 많았고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활달하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걸 좋아했는데 그는 늘 말이 없었어요. 그렇게 서로 다른 모습이 끌렸나 봅니다. 연애한 지 2년 만에 결혼하자는 말도 제가 먼저 했어요. 남편은 자신도 저와 결혼을 너무 하고 싶은데 모아둔 돈이 없다고 했어요. 저는 같이 벌면 금방 안정될 수 있다며 결혼했습니다. 형제들에 비해 자기가 성공하지 못해서 늘 괴롭다고 하는데 인생은 끝까지 가봐야 아는 거라며 제가 위로했어요. 남편과 저는 모아둔 돈을 모아 빌라 전세금을 마련했어요. 친정 아버지께서 혼수 대신 전세금 절반씩 내고 공동 명의로 하는 게 더 좋다며 혼수 비용으로 마련한 쌈짓돈도 주셨죠. 저는 결혼에 기대가 있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위험하긴 했어요. 외로움을 결혼으로 해결하려면 안 되는데 말이에요. 대학 때부터 자취생활로 혼자 살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엄마가 회사에 입사하자마자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때 장례식장에서 남편이 저를 많이 도와줬어요. 그런 모습도 제가 결혼을 결심한 이유였죠. 결혼을 한 후에 저는 엄마가 없다는 부재를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어디에 하소연할 곳이 없더라고요. 아버지는 지방 작은 도시에서 집배원으로 정년퇴직하셨고 지금은 시골에서 농사를 짓고 계십니다. 저는 친척도 거의 없어서 세 식구 살았는데 남편은 그렇지 않았어요. 형이나 남동생도 있고 이모들도 많아서 늘 부쩍거렸다고 해요. 아무튼 저는 새로운 생활에 기대가 많았습니다. 시모가 노래의 강사라는 것이 특이하게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시모는 욱하는 성질에 흥이 높은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이 어릴 때부터 주부 가요제 같은 데 나가셔서 상을 받았고 음반도 냈다고 했어요. 지금은 문화센터나 주민센터에서 사람들을 가르친다고 하네요. 시부가 사업도 실패하고 돈을 못 벌어서 시모가 실질적 가장이 되었다고 하네요. 저와 결혼을 반대는 안 했지만 그렇다고 반기는 느낌도 아니었어요. 당시 어머니 날 싫어하는 것 같아 하고 물으니 형이 이미 결혼도 하고 손자 손녀도 있다고 하니 며느리가 익숙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남편이 말했습니다. 그때는 다 믿고 말았죠. 시모는 그냥 며느리 알기를 동네 똥개보다도 못한 존재로 아는 사람이었어요. 막대해도 되는 사람이 며느리라고 알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죠. 상견례 때는 저를 기죽이려고 하는 건지 밤무대 가수 뺨치는 옷이랑 화장까지 하고는 자기 동생들까지 다 데리고 오셨습니다. 시모는 언행에 필터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시부는 그런 걸 가만히 보고만 있으시고 별 말씀도 없었네요. 시모는 계속해서 떠들고 웃고 친정 아버지와 저는 정신이 없을 정도였죠.
사돈, 우리 숙맥 같은 아들이 데려온 신부감 구경한다고 어머니랑 동생들 다 데리고 나왔는데 볼 것이 없네요. 그게 무슨 소리인지 볼 것이 없다뇨? 볼 가족들이 없다고요. 그래도 친척 몇 분 데리고 나오죠. 상견례 때 은근히 할 말이 없어요. 사람이라도 많아야 할 이야기라도 있죠. 어머니, 아버지랑 저만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렇게 많이 오실 줄 몰랐거든요. 예, 너한테 말 안 했다. 끼어들지 마. 사돈, 불편하게 생각 마세요. 엄마랑 동생들 매일 우리 집에 오니까 식구나 다름없어요. 아유, 네네. 우리 애 모쪼록 잘 봐주세요. 잘할지 모르겠습니다. 며느리 노릇이 뭐가 어렵다고요. 그냥 어른들 시키는 것만 하면 됩니다. 아버지, 제가 잘할 거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모님들, 할머니, 그리고 아버님, 어머님 예쁘게 봐주세요. 이번 며느리는 진짜 시원시원하다. 시모가 뭐라고 해도 기가 안 죽어. 이번이면 저번 며느리는 누구예요? 이 사람 결혼 처음 아닌가요? 아니, 첫째 며느리, 네 남편 형수. 오늘 안 오긴 했지만 걘 소심해서 시모가 한마디 하면 눈물 쏟고 난리였고 쓰러지기도 했어. 명문대의 그 잘난 애가. 그만해. 며느리들 잘나봤자 다 거기서 거기야. 난 기대도 안 해. 그나저나 직장은 어떻게 할 거니? 젊을 때 돈 모아놔야지. 난 전업주부 딱 질색이야. 계속 다녀야죠. 다른 데 구하고 있어요. 어렵게 들어간 회사를 왜 나왔니? 사내 커플 싫어하는 회사라서요. 남녀 그렇게 건물에 모아놓고 다 눈이 맞는 거지. 웃긴 회사네. 암튼 벌어야지. 나도 집에만 있으니까 좀 있으시던데. 사돈은 땅은 얼마나 되세요? 네. 혼자 먹고 살만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농사 왜 짓습니까? 힘만 빠지는데. 돈은 안 되겠네요. 혹시 생활비 얘들한테 달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어머니, 저희 아버지 연금 받으세요. 그리고 농사 취미로 하시는 겁니다. 얘는 또 끼어드네. 취미로 농사 지으면 몸이 망가지지. 아버지 용돈은 네가 벌어서 하는 걸로 해라. 우리 아들 돈 말고. 네, 그럼요. 어머님 용돈은 어머님 아드님이 드리는 걸로 할게요. 저도 살살 웃으면서 말했어요. 안 해도 되는 말을 자꾸만 하시던데 저라고 참을 필요는 없으니까요. 다행히 하나도 안 지는 거냐? 시모가 호탕하게 웃는 것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시모의 거침없는 언행에 처음에는 이 결혼을 엎을까 했지만 시댁과 신혼집이 멀기도 했고 다들 바쁘신데 설마 자주 만나지 않을 거라는 순진한 생각도 있었어요. 정말로 시모는 거침이 없었죠. 남편 말로는 막말은 해도 마음은 그렇지 않고 뒤끝도 없고 가식도 싫어하신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건 남편 생각이었고 시모는 자기가 당한 일은 반드시 갚고 뒤끝도 심했습니다. 회사는 남편을 위해 나온 건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업무가 저랑 맞지 않았어요. 2년 동안 회사 사람들 모르게 연애하느라 힘들었는데요. 회사가 보수적이다 보니 사내 커플을 별로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회사는 제가 그만두는 걸로 일단락되었지만 집이 문제였습니다. 자기야, 우리 큰일 났어. 전세금 사기였대. 어쩐지 서울 근교라서 너무 싸다고 생각했어. 회사 근처에 빌라로 계약했는데 결혼 전부터 안 좋은 일이 생겼습니다. 뉴스에서 오르내리는 빌라 전세 사기를 당한 겁니다. 1억 8천 정도의 전세를 계약하고 저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남편 회사 근처였고 시댁과는 정말 멀리 떨어져 있는 집이었어요. 하지만 저와 남편의 돈이 절반씩 들어갔는데 그것이 우리 부부의 전 재산이었습니다. 이미 집주인이 도망쳤고 경찰이 나서서 수사한다고 하지만 다 돌려받기도 어려웠어요. 남편이 왜 일을 그렇게 했는지 정말 화가 났지만 사기를 당한 사람한테 화를 낼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자취방도 비워준 상태라 결혼 전까지 친구 집에서 신세를 지고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신혼여행을 다녀와서 남편과 저는 갈 곳이 없어졌어요. 왜 이리 재수가 없어? 제대로 알아보고 해야지. 싸다고 계약하면 되냐?
요즘 애들은 인터넷 같은 곳에서 막 뒤지면 다 좋은 건 줄 알아. 일단 집으로 들어와. 집이요? 그럼 모텔에서 잘래? 같이 살자는 말씀이세요? 누군 너랑 같이 살고 싶대? 그래도 그건 제가 생각을 안 한 거라. 됐고, 당장 들어와. 우리 아들 고민 만들지 말고. 시모는 지금 당장은 집안의 전세금을 대줄 형편이 안 되니 2년만 더 있으면 신축 아파트 분양받아 우리를 준다고 하면서 시댁으로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막말하는 시모라 한 집에 살아야 하니 고민은 당연했습니다. 이윽고 잠잠고 옆에서 앉아있던 남편이 말하더군요. 그래, 우리 집에 들어가자. 지금 당장 갈 데도 없잖아. 집에는 도우미 아줌마도 와. 그리고 우리 엄마 아버지 나쁜 사람도 아니고 바쁜 사람들이야. 그리고 2년 금방 갈 거야. 알았지? 그래도 생각도 안 한 시집살이라서. 평생 살자는 것도 아니고 방법 있어. 시골 아버님 댁으로 갈까? 나도 회사 그만두고. 농담이 나오냐? 일단은 시댁으로 갈게. 하지만 나중에 문제 생기면 어떡해? 그땐 내가 안 참고 나온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니까. 더 이상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억지 춘향처럼 시댁에 들어갔습니다. 처음 그런 결정을 내리고 시댁에서 첫날 남편의 가족들이 다 모였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저희 힘들다고 외식을 준비해서 그렇게 힘들진 않았어요. 하지만 형님이 안 보였어요. 저는 동서지간 잘 지내고 싶었거든요. 시댁 분위기도 익히고 말이에요. 아주버님에게 물어보니 몸이 아파서 안 왔다고 했어요. 결혼식 때도 심드렁한 표정을 짓던 형님이 한 말이 마음에 걸리긴 했습니다. 될 수 있으면 시모랑 얽히지 마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결혼할 신부에게 할 말은 아니잖아요. 왜요? 라고 물었지만 사진 찍으려고 동창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놓치고 말았어요. 일단 저는 시집살이를 시작했습니다. 원치 않았지만 싫다 할 명분도 없었습니다. 계약을 했던 남편의 잘못이지만 저도 책임이 있으니까요. 집 계약할 당시 제가 바빠서 다 참여하지 못한 탓도 있었어요. 친정 아버지는 알아볼 것 다 알아봐도 사기를 작정하고 치는데 어쩔 도리가 없다고 저를 진정시켜 주셨어요. 남편 말대로 시모와 시부는 집에 있는 시간이 없긴 했어요. 남편까지 회사에 나가면 낮에 저 혼자 있게 되니 며칠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세금까지 날리는 통에 제가 스트레스를 받아 어지럽고 소화가 되지 않고 불면증에 시달리며 몸이 급격히 안 좋아졌습니다. 가슴이 이유 없이 벌렁거리고 두근거리는 통에 일상생활이 힘들었고 심한 두통에 근육통까지 몰려왔어요. 병원에서는 심한 스트레스로 생긴 증상이라고 했어요. 심신 안정이 우선이라기에 가만히 누워만 있었습니다. 몸이 좋아지고 나면 다시 일을 구하기로 했죠. 낮에는 도우미 아주머니가 오셔서 청소나 빨래, 반찬 만들기 같은 일도 거의 다 해서 저는 아침만 차리고 저녁 설거지만 하면 되었어요. 낮잠도 자고 책도 보고 명상도 해보았지만 날린 전세금만 아른거렸습니다. 시모는 그렇게 괴로워한다고 달라질 것 하나 없다고 일하면 잡념도 극복하고 몸도 회복된다고 하시네요. 그게 그렇게 쉬울까요? 친정 아빠가 보내주신 보약까지 먹고 남편도 이제 불행 끝 행복 시작이라며 밤마다 제 시중을 들며 위로하는 탓에 아무튼 저는 조금씩 몸이 좋아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시모가 저를 불렀어요. 큰일 났구나. 도우미 아줌마가 교통사고가 났대. 아파서 당분간 못 나온대. 한 달 정도 네가 집안일도 맡아서 해. 다른 사람 구하려고 해도 요새 세상이 무서워 사람도 못 쓰겠다. 집안일 별거 없잖아. 반찬도 다 사 먹으면 되니까. 도우미 아줌마의 사고라니 저는 문병이라도 가야 하나 물었죠. 친정엄마처럼 저 아무것도 못 먹고 있을 때 도우미 아줌마가 죽도 끓여주시고 살뜰하게 챙겨주셨거든요. 됐어. 내가 돈도 보냈으니까 걱정하지 마. 병문안 간다고 좋아하죠? 네. 그런데 제가 다 할 수 있을까요? 몸도 안 좋은데. 청소는 로봇 청소기가 해줘. 세탁기, 건조대 다 있어. 반찬도 다 사 먹으면 되고. 싫으면 밀키트도 있는데 뭘 못해. 그리고 뼈가 부러졌어? 죽을 병이야? 그깟 돈 잊어버려. 마음의 병도 다 하기 나름이야. 누워만 있다고 해결돼? 그러니까 좀 움직여, 응? 힘들면 집안일 도와줄게. 자기 집인데 누가 누굴 도와주는 건가요?
아무튼 말대꾸할 의지도 없어 가만히 서 있었어요. 하필 아줌마가 다치셨나 원망스럽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사고가 나고 싶어서 난 것도 아닌데 제가 나쁜 사람이 된 것만 같았죠. 40평대 아파트, 어려운 집안일 없다고 시모는 말했지만 돌아서면 일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며칠 있으면 도우미 아줌마 오겠지 싶어 군소리 없이 청소며 빨래를 했습니다. 도와준다는 시모는 강의를 마치고 오면 목이 아프다, 발바닥이 아프다, 머리가 아프다며 방에서 꼼짝도 안 했습니다. 남편이 설거지며 청소를 도와준다고 하지만 새벽 출근하는 사람을 막 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 도우미 아줌마가 복귀하지 못했어요. 사고 후유증으로 며칠 더 있다고 온다고 했는데 저는 사람을 구해내야겠다고 나섰죠. 예, 사람이 왜 그러니? 그 아줌마가 금방 온대. 여기 아니면 일할 곳 없다는데 걱정이 태산이래. 일자리 없을까봐 자리에 누워서 매일 나한테 전화하는데 왜 그래? 그러니까 임시로 사람을 쓰자는 거죠. 사지 욕심 멀쩡한 며느리 두고 미쳤니? 아니 내가 1년을 하래. 몇 주 더 일하는데 왜 못해? 그리고 난 다른 사람 우리 집에 오는 거 싫어. 일하기 싫으면 싸도 아줌마 오면 하라고 하면 되잖아. 이렇게 딱 잘라 말하는 시모 때문에 저는 꼼짝없이 밥하고 빨래, 청소, 쓰레기 버리기 등등 모든 집안일을 했습니다. 싸우더라뇨. 그게 말이 됩니까? 제가 아무리 마음의 병을 얻었다고 하지만 집안을 개판으로 만들 순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을 하다가도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막 흐르기도 하며 이유 없이 불안하고 초조해지기도 했습니다. 약으로 버티면서 하루하루를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고했다 이런 말 대신 반찬이 맛이 없다, 쌀을 제대로 씻고 밥을 짓냐, 화장실에 물때가 그대로 있다, 세탁소 가서 옷을 찾아와라, 구두를 닦아놔라, 난리가 아니었습니다. 신데렐라도 저보고 불쌍하게 여길 수도 있는 정도였습니다. 시모는 제 몸에서 피가 나고 뼈가 부러져야 문제가 있다고 여길 태세였어요. 마음이 아픈 것을 무조건 게으른 생활 습관 탓으로 돌렸습니다. 그러면서 노래 교실에서는 주부들의 화병을 이해한다고 할까요? 마음이 아파서 죽을 수 있는데 그걸 하나 이해도 없이 저를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으로 비난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한테 노래를 배우는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스트레스를 날려버리래요. 마음이 아파서 죽을 수도 있다면서. 다 아는 사람이 저 하나 이해를 못해줬습니다. 전세 사기라도 범죄를 당한 건데 트라우마는 당연히 있는 건데 말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는 하다하다 매니저 노릇을 시켰습니다. 예, 당장 내려와 당장. 급하다니까? 시모는 건강을 위해 아침부터 녹즙을 마신다며 주방을 어질러 놓고서는 속이 안 좋으니 누룽지를 끓여달라고 해서 다 해다 줬습니다. 설거지통에는 처리할 그릇이며 믹서기가 쌓여 있고 녹즙 쓰레기가 산을 이루고 있더군요. 무슨 전국 채소를 혼자 다 갈아 드신 모양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미친 듯 설거지를 한 후에 겨우 소파에 앉아 쉬고 있는데 아까 출근한 시모의 다급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원래 시모의 강습을 시부가 도와주고 계셨어요. 운전도 해주시고 매니저처럼 시모를 챙겨주셨나 봅니다. 두 분이 싸우시는 건지 주차장에서 갑자기 시부가 못하겠다며 어디론가 가셨답니다. 그래서 저보고 문화센터 2군데 픽업을 명령하셨죠. 부탁이면 기분 좋게 들어줄 수도 있지만 운전하라고 하는 말투가 어쩐지 신경 쓰였습니다. 집에서 노는 애가 너밖에 없잖아. 내가 누구한테 운전 부탁해? 어머님, 저 집에서 안 놀아요. 집안일 다 하잖아요. 어머니 벗어놓은 스타킹도 빨아들였어요. 도대체 어머니 말을 왜 그렇게 하세요? 도와드리려고 해도 말씀 때문에 못하겠어요. 잘났다 잘났어. 가족이 위급한 일을 당했는데 당장 핸들 잡아. 난 운전 못한다고. 며느리면 시어른 하라는 거 다 해야지. 안 그래? 당장 운전해. 어머니, 저 며느리예요. 하녀가 아니고요. 말씀이 지나치세요. 알겠어. 알겠다고. 그럼 부탁 좀 하마. 됐니? 부탁할게. 다급해서 그래. 수업 시간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 부탁하마. 도와줘. 시모가 부탁이라는 단어를 쓰며 제 치맛자락을 잡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내키지 않았지만 다급해하는 시모가 도와달라고 애초롭게 매달리니 거부하기도 힘들었어요. 어머니, 말씀 좀 좋게 하세요.
저 어머니 가족이에요. 그래 고마워. 내가 오죽 급했으면 그래. 택시 타려고 해도 차 안에 짐 언제 옮겨. 그러니까 제가 해드리죠. 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아 몰라. 커피 사오라고 아이스를 사오더라고. 복수는 사람한테 찬물이 얼마나 치명적인데 그런 것도 모르냐고 소리 좀 지르니까 그대로 나가버리더라. 여름이니까 아이스 사오는 게 당연하죠. 뭐가 당연해. 웃겨 정말. 나랑 수십 년인데. 넌 입이나 다물고 운전이나 똑바로 해. 브레이크 세게 밟지 말고. 알았지? 나 컨디션이 생명이야. 제대로 하라고. 저도 간만에 핸들 잡아요. 제발 어머니 소리 좀 지르지 마세요. 운전 좀 잘해. 부탁한다. 알겠지? 그럼 됐냐? 고맙다, 미안하다, 누그러진 태도는 어느새 사라지고 운전이라도 미숙하게 하면 난리를 치셨어요. 무슨 여자가 그렇게 사납게 운전하냐고. 솔직히 방지턱 하나 그대로 넘은 거밖에 없는데 막 쏘아 붙이시네요. 어이가 없었어요.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니 보따리 달라는 식으로 난리를 치시네요. 대꾸도 하기 싫었어요. 얼른 운전하고 집에 가고 싶었죠. 겨우 문화센터에 내려드렸는데 시모는 같이 올라가자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대답도 안 했는데 이미 시모는 제 손가방을 낚아채듯 가지고 갔어요. 가방 안에 핸드폰이나 카드가 있으니 어쩔 수 없이 어머니를 따라 들어갔죠. 사람을 조련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 알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제가 가방 주세요 말도 하기 전에 마트 안 문화센터 담당자에게 며느리랑 함께 왔다며 얘가 같이 안 와도 되는데 굳이 오겠다고 했다고 거짓말까지 하시네요. 사람들 우르르 몰리더니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냐. 정말 잘 얻었다. 좋겠네요. 강사님은 이런 소리까지 쏟아졌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시모에게 대들 수가 없어 가방 달라는 말도 하지 못했죠. 심각한 문제는 그 후부터였어요. 강의실에 들어오라고 하시고는 심부름을 시키는 겁니다. 사람 많은 곳에서 싫다고 할 수도 없고 물 떠오면 악보 복사하라 시키고 스타와 매니저 사이도 아닌데 에어컨 바람 강하니 목수건을 가져와라. 립스틱 번졌으니 화장 고쳐라. 난리가 아니더군요. 제가 조금만 늦어도 호통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모이면 애가 우리 며느리다. 진짜 착하다 하면서 잘해주시는 거 있죠. 그렇게 저를 들들 볶으면서 강의를 다 끝냈습니다. 중간에 도망도 못 가게 가방도 일이 다 끝나면 돌려주시더군요. 어머니, 이러지 마세요. 초등학생도 아니고 가방을 뺏는 게 어디 있습니까? 네가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지. 너도 어지간히 말대꾸 하는 거 알아? 하나도 안 줘. 어머니, 어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말대꾸를 하는 건지 어머니가 심한 건지. 사람 사는 거 다 달라. 물어보긴 뭘 물어봐. 아무튼 고맙다. 살다 보니 며느리 본 보람을 느낀다니까. 오늘 저녁에 외식하자. 시켜 먹는 것도 치워야 하니 외식이 낫지. 거 봐라. 내가 이렇게 너 신경 쓴다. 아니 모르니? 2번만 신경 써주시다간 큰일 나겠네요. 내일 먹을 아침도 사갈 거니까 그리 하라. 아줌마도 금방 온다니까 조금만 참아. 어머니, 아버님 어디 가셨는지 연락하세요. 제 전화는 안 받으세요. 그나저나 내일은 어떡해요? 택시라도 불러드려요? 오늘 나 며느리 있다고 그렇게 광고했는데 무슨 택시야? 그러지 말고 나 좀 도와줘. 내가 매일 해달라고 하니? 진짜 일주일만 부탁할게. 그때 가서 시부한테 내가 다시 해달라고 할 테니까 그동안 저녁은 매일 외식하자. 좀 봐줘. 다신 해달라고 안 할게. 예, 대답 좀 해. 앞으로 큰 소리 안 칠게. 소리 지를 건 다 질러놓고 부탁할 때는 유치원생 저리 가라고 조르는 시모를 저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진짜 제가 마음이 약한 걸까요? 남편도 일주일만 고생하고 친정으로 내려가서 몇 달 쉬라는 말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시모나 남편은 사람을 잘 구슬리는 재주가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일주일이 저에게는 진짜 지옥이나 다름없었죠. 하루 이틀은 외식했지만 그 후에는 마트에서 꽃게가 할인에 판매하니까 사다가 꽃게탕을 해먹자는 겁니다. 강의실 근처에 있어봤자 시모 심부름할 것 같아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꽃게를 사는 저는 며칠 뒤에 친정으로 내려갈 꿈만 꾸고 있었어요. 저는 꽃게탕이면 되는 줄 알았는데
시모는 그 후에도 불고기에 파스타까지 다양한 저녁 메뉴까지 정하셔서 장을 보라고 하셨어요. 저는 아침부터 운전한다고 시달리면서 다시 집에 와서 밥을 했습니다. 이건 무슨 비서인가요? 비서는 퇴근이라도 하죠. 아침부터 시모 수발 들고 집에 오면 시모는 힘들다고 누워 계시고 전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일주일이 한 달 이상으로 천천히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시모가 아니라 시부가 저의 뒤통수를 치더라고요. 지방에 일자리를 구했다며 옷가지를 챙기더니 도망치듯 나가셨어요. 저는 앞으로 뛰어가 시부를 붙잡았습니다. 어머님 도와 운전 복귀하신다고 했잖아요. 하고 물으니 아니야. 시모는 네가 하는 게 더 좋대. 지방 아파트 경비라도 구했으니 당분간 안 들어올 거야. 나 신경 안 써도 돼. 빨래도 내가 하고 밥도 내가 알아서 먹을게. 네 어머니나 잘 모셔라. 네? 저는 못해요. 저도 친정 가야 해요. 친정 아버지에겐 내가 전화했다. 괜찮다고 하시더라. 아버지한테요? 아니, 친정은 제가 힘들어서 가는 겁니다. 제가 좀 쉬려고요. 그니까 이왕 쉬는 거 며칠 더 하고 푹 쉬라고. 운전 좀 며칠 더 해. 사람 구할 때까지. 아줌마도 금방 온다고 하니까. 그래야 네 엄마가 집을 사줄 거 아니야. 아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분양 받는 집 있으니까 주신다는 건데. 무슨 분양? 너희 시모 돈 있어. 아파트 하나 사준대. 네가 잘하면 된다니까. 네가 잘하면 월급도 준다고 했어. 그 여자 비위는 아무도 못 맞췄어. 너는 그래도 잘하더라. 제 동생들도 두 손 두 발 다 들었는데 너라도 해줘라. 며느리가 좋은 게 뭐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오래 산 가족도 못한 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며칠이라도 해라. 시아버지 명령이야. 며느리가 돼서 한 게 뭐 있어? 며느리로 뭘 하는데요? 며느리한테 무슨 기대하시는 건데요? 네? 자세한 건 네 시모한테 말해. 난 간다. 시부와 시모는 제가 집안에 뭔가 대단한 일을 하러 들어왔다고 생각하나 봅니다. 당신들 아들과 결혼한 것밖에 없는데 말입니다. 저는 머리가 어지러웠습니다. 친정 아버지는 사정도 모르시고 시모랑 시부를 조금 더 도와드리라고 합니다. 시부가 사정하니까 아버지도 강하게 말씀 못하셨대요. 며칠만 더 고생하다가 내려오라고 하는 친정 아버지의 말이 더 서글프게 들리네요. 왠지 불길한 예감이 이런 고생들이 한 달, 그리고 몇 년이 될 것만 같았어요. 저는 형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도움이 될 만한 조언을 기대했는데요. 자기가 그 집으로 들어간 게 죄야. 그냥 받아들여. 어머님이 아파트 준대. 네? 아파트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고. 그럼 버텨. 그건 기대도 안 했어요. 당장 갈 곳이 없어서 그랬죠. 아파트고 뭐고 다 싫어요. 갈 곳이 없는데 받아준 시모한테 고마워해야지. 운전이나 해드려. 나도 이렇게밖에 말 못해서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어. 알고 보니 제가 안 하면 형님이 해야 한다고 시모가 으름장을 놓은 모양입니다. 다들 제 살길 찾아 도망치는 모습이라 저도 불안했습니다. 죽어도 운전이고 집안일도 못하겠다고 시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시모가 울기 시작합니다. 불같이 화를 낼 줄 알았는데 울면서 저에게 간곡하게 부탁하는 겁니다. 예, 너 진짜 며칠도 못하니? 나 좀 살려줄래? 어머니야말로 저를 살려주세요. 그 며칠이 계속 시간이 연장된 것이 벌써 한 달이에요. 저 요새 밥도 못 먹어요. 어지럽다고요. 뭐 사줄까? 그 말이 아니잖아요, 어머니. 저도 힘들어요. 구직 활동도 해야 하고 저도 준비가 필요한데 자꾸 시간이 뺏기고 스트레스는 스트레스로 쌓이고 그래요. 아니, 그럼 내가 어떡하니? 나 도와줄 사람이 그렇게 없어? 그럼 엄마, 제가 할게요. 당신 쉬어. 무슨 소리야? 회사는? 잠깐 쉬지. 엄마, 제가 할 테니까 이 사람 그만 괴롭히세요. 당신까지 왜 이래 진짜? 퇴근하고 갑자기 돌아온 남편의 헛소리에 전 머리가 더 띵했습니다. 어머니가 거의 울면서 저한테 매달리고 있으니 남편도 욱해서 한 말 같았지만 회사를 정말 그만둘 기세였어요.
점점 사태는 심각하게 만들어지고 있었죠. 졸지에 저는 며칠간 시모를 돕지도 않는 나쁜 며느리가 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시모에게 단단히 약속을 받아내고자 했습니다. 어머니, 그럼 딱 일주일입니다. 그 후는 저도 몰라요. 집안일도 매일은 아니더라도 일주일에 2번 정도 집안일 하는 사람 구하는 게 좋겠어요. 일주일 후에 친정 가서 한 달 정도 있다 올래요. 그럼 됐죠? 저 양보 못해요. 2주일? 일주일은 사람 못 구해. 네? 미안한데 2주만. 어머니, 그 안에 사람 못 구해도 너 안 붙잡을게. 대신 친정에 가서 2달 친정 있다가 와. 2달이요? 제가 사기꾼에게 잘 당하는 스타일 맞죠? 일주일만 하겠다는 시모 비서 일이 순식간에 2주가 늘어났어요. 옥신각신하다가 각서까지 받아들고서 저는 2주 동안 시모의 운전비서가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며칠 후 집안은 당연히 개판이었죠. 빨래는 밀리고 싱크대에 개수대는 엉망이고 남편은 도와준다고 하지만 야근이 이어지는 통에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모를 문화센터에 내려주고 저는 그 아래 마트로 갔습니다. 괜히 얼쩡거리다가 물 떠와라 복사해라 시달릴 것이 뻔했거든요. 그러던 중 마트 식료품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도우미 아주마를 발견했습니다. 그것도 저를 너무 반가워하시면서요. 세대, 어머 아줌마 사고 났다면서요. 괜찮으세요? 아니요, 무슨 사고? 아무 일도 없었어. 사고 나셔서 지금 병원에 있다고 그래서 우리 집 일 못하신다고. 아니에요? 아니야, 세댁. 난 계속 하고 싶은데 갑자기 사모님이 그만하라고 했어. 네? 세댁이 이제 집안일 다 할 수 있다고 했다던데? 며느리로서 할 일을 하겠다며. 뭐라고요? 세댁 몸 안 좋다며. 괜찮아졌어? 난 여기 슈퍼에서 일해. 얼마 전부터. 시모는 제가 집안에서 가만히 있는 것이 싫었던 걸까요?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니 어이가 없었습니다. 저는 당장 시모를 찾아가 따지고 싶었지만 문화센터로 올라가니 강의실 안에서 신나게 노래를 부르고 계시네요. 문을 열고 당신 진짜 뭐야 하고 싶었지만 이성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강의실 앞에서 듣자니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시모가 하는 게 아니겠어요? 노래교실 여러분, 오늘 또 얼마나 스트레스 쌓였겠어. 특히 시어머니 등살에 못 견디겠죠? 며느리가 무슨 하녀도 아닌데 이리저리 시키는 것도 보기 싫고 그렇죠. 하여간 시모는 왜 그렇게 며느리 하나 못 잡아먹어서 한달이야? 며느리는 가족인데 말이야. 오늘 그 열받은 거 다 풀고 가자고. 하나, 둘, 비 내리는 호남선, 완행열차에. 회원들은 좋다고 깔깔거리며 노래를 따라 부르네요. 아니 그러고 싶을까요? 밖에서 며느리가 속이 타들어가는데 말이에요. 자기는 며느리랑 친구처럼 지낸다고 하고 시집살이 오히려 당신이 한다는 둥 거짓말을 이야기 짓듯이 막 하는 시모가 끔찍했습니다. 저와 시모가 친구? 미쳤어요. 미쳤어. 저런 막무가내랑 친구를 할 일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회원들은 저를 보고 화통한 시어머니 만나서 좋겠다며 제 속도 모르는 소리만 합니다. 어쩌면 그게 더 미치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선전포고를 날렸습니다. 어머니, 저 둘 다 못해요. 집안일 운전. 오늘부로 끝냅니다. 왜 또 이래? 날짜 있는데 말이야. 각서 다시 꺼내봐라. 응? 제가 오늘 도우미 아주마를 봤어요. 아주 건강하시던데요. 제가 집에서 가만히 쉬는 게 그렇게 꼴보기 싫으셨어요? 난 또 뭐라고. 나는 널 위해서 그런 거라니까. 매일 그렇게 우울하다며 집에 누워있으면 쌀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렇게라도 안 했어봐. 너는 맨날 힘들다고 질질 짜겠지? 그걸 말씀이라고 하세요? 며느리는 아파 죽겠는데 일 시키시는 시모가 어딨어요. 전 오늘 밤 당장 친정 갑니다. 내일은 어쩌라고. 누가 운전해? 거짓말 하셔놓고 그 운전이 중요해요? 택시 타고 가시면 되잖아요. 넌 동기한 줄 모르더라. 그러니까 사기를 당한 거니? 그리고 너 집에서 노는데 왜 택시를 타? 도우미를 써. 며느리가 집에서 팽팽 놀고 있는데.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차를 갓길에 세웠습니다. 그대로 가다간 큰 사고가 날 것만 같았어요.
저의 이성의 끈이 서서히 약해지고 있더라고요. 저는 운전석 옆에 있는 생수를 마시곤 호흡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놀긴 뭘 놀아요. 도우미 아줌마 안 계시는 주말에는 누가 일을 했어요? 아침 식사는요? 저녁 설거지는 누가 하는데요? 저도 할 만큼 다 했어요. 그리고 일을 쉬는 거지 그게 노는 겁니까? 치사해. 대한민국 며느리면 다 하는 일이야. 집안일을 그렇다고 치고 운전 어려워? 너 내가 집 사준다고 했지? 그게 다 노래 강습 덕분이야. 도와줘야 너 이 집에서 빨리 나갈 수 있다고. 아니요. 집 주지 마세요. 제가 벌어서 준비할게요. 집도 구하고 직장도 다 구할 수 있어요. 뭐야? 그게 며느리가 할 소리냐? 그럼요. 자립적으로 살겠다는 소리잖아요. 집으로 돌아온 저는 짐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친정에 가서 정신을 가다듬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현관에서 신발을 신고 나가려고 하는데 시모가 문을 막아서는 게 아니겠어요. 진짜 간다고? 얘 너 미쳤니? 며느리가 돼서 네가 나한테 해준 게 뭐 있냐? 입만 살아서 그냥 상견례 때부터 툭툭 말 끼어들고. 그치? 도대체 뭘 배우고 온 거야 친정에서? 하라는 대로 고분고분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시모는 검지로 제 이마를 툭툭 치는 게 아니겠어요. 아프지는 않은데 진짜 기분이 상하는 행동이잖아요. 제가 고개를 돌려도 계속 그렇게 툭툭 치고 있었어요. 제가 째려보니 그제야 멈추시네요. 뭐 하세요? 이제 저 때리시는 거예요? 시끄러워. 시키는 대로 해. 내가 미쳤다고 며느리 본 줄 알아? 왜? 하녀를 하나 고용하시죠? 안 닥쳐 이게 진짜. 시모는 이번에는 주먹을 쥐고 제 머리를 쥐어받는 게 아니겠어요. 아픈 건 아니지만 기가 막혀 그만둬요 라며 시모를 툭 하고 밀쳤습니다. 힘도 많이 준 것도 아닌데 시모는 맥없이 쓰러졌습니다. 그러다 신발장 모서리에 일부러 머리를 부딪히는 게 아닙니까? 머리에서 피가 나긴 나는데 헐리우드 액션은 여기서 창조된 것이 분명했습니다. 머리가 깨진 것도 아니고 장식장 모서리에 긁혔는데 다쳤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이게 나를 치네, 쳐? 아주 못돼 먹었구나. 나쁜 년아. 네 아들 꼬셔내더니 이제는 나를 쳐? 응? 이 나쁜 년아. 치긴 누가 쳤어요. 어머니가 혼자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신 거잖아요. 그리고 때린 건 어머니가 먼저였어요. 아세요? 띠리릭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퇴근한 남편이었습니다. 제가 일찍 들어오라 문자를 남겼는데 헐레벌떡 뛰어온 모양입니다. 이 대치 장면을 쳐다보더니 저를 황급히 데리고 나왔어요. 어머니가 피를 흘리는 모습을 봤는데도 화를 내지도 않고요. 그러더니 남편은 저를 자신의 차에 태우더니 친정에 데려다 준다는 것이 아니겠어요. 자기 엄마는 머리에 피가 나고 있는데 말이에요. 친정 가서 좀 편히 쉬고 오라면서 미안하다고 하는데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런 일이 한두 번이 아니구나 싶었어요. 어머니가 나한테 맞았다는데 다짜고짜 뭐가 미안해? 미안해. 형수하고도 싸운 적 있는데 그때도 이랬어. 혼자 막 자해하고 형수가 때렸다고 뒤집어 씌우고. 그때는 현관에 CCTV 녹화 영상 보기 전에는 형수한테 다들 뭐라고 했지. 아무튼 당신이 때릴 사람이면 우리 엄마 진즉에 맞았지. 안 그래? 힘들었지? 이렇게 다 알고 있었으면 언지를 줬어야지. 어머니 조심하라고. 그런데 운전을 시켜? 문화센터에는 보는 눈이 많잖아. 그래서 이 정도는 아닐 줄 알았지. 그리고 다 말하면 결혼 모른다고 하면 어쩌냐. 나 이제 당신 없이 못 살아. 내가 다 처리할 테니까 친정에 가 있어. 알겠지? 저는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이렇게 시댁을 나왔습니다. 신혼생활을 제대로 망친 거죠. 친정으로 가서도 한동안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시모의 사람 무시하는 행동이 자꾸만 생각났죠. 도대체 제가 무엇을 잘못해서 그런 대접을 받아야 할까요? 스트레스가 심해서 원형 탈모도 발생했어요. 나이든 아줌마만 봐도 시모 생각에 몸서리가 났습니다. 남편은 친정에 올 때마다 제가 이렇게 망가질 줄 몰랐다며 미안하다고 싹싹 빌었습니다. 도우미를 거짓말로 내보내고 센터에 가서는 몸종 대하듯 사람을 부리고 충분히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라는 겁니다. 남편이 이렇게 빌고 있으니 한편으로도 불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는 없는 돈을 모아서 작은 반지하 원룸에서 다시 시작했어요. 처음부터 사기를 당한 후부터 이렇게 살았어야 했는데
빛 하나 안 들어오는 방에서도 저도 나름 행복했습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주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평소 커피도 좋아해서 바리스타 자격증도 있었거든요. 회사를 구하기 전에 한 푼이라도 더 벌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아무 일도 없었다면 지금쯤 남편하고 잘 살고 있었을까요? 시댁과 인연을 끊었다는 남편 말과는 다르게 주말마다 시모는 시이모들을 데리고 반지하로 쳐들어왔습니다. 시모를 때려놓고 뭐가 잘났냐고 두더지처럼 지하에 숨어있냐. 아들을 무슨 수로 구워 삶았길래 엄마가 다쳐도 마누라가 먼저냐. 상견례 때부터 말대답하는 걸 보고 싹수가 없어졌다며 매주 난리를 치니 빌라 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졌습니다. 제가 그만하라고 소리를 질러봤자 소용이 없었습니다. 동네 사람들 여기 인연이 저를 때려서 이마를 찢어놓더니 아들마저 이간질해서 부모 자식 사이를 갈라놨다니까요. 억울하고 분해. 억울하고 분해서 못 살아 내가. 시모는 땅을 치고 울고불고 가관이었습니다. 목청도 좋아 시모의 목소리는 쩌렁쩌렁 울리며 빌라 전체를 관통했어요. 경찰이 아무리 출동해도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러는 통에 결국 저희 부부는 그 반지하에도 살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집으로 옮겨도 시모는 어떻게 알았는지 주말마다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집에 없어도 동네에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니 집주인이 저희 보고 돈을 줄 테니 나가라고도 했어요. 시모는 제가 무릎 꿇고 잘못을 빌고 다시 집으로 들어와 운전하고 밥하고 청소하길 원한다고 했지만 저는 싫었습니다. 난 이제 더 이상 못 살겠어. 어머니 발자국만 들리면 확 죽고 싶어. 건물에서 뛰어내리고 싶다니까. 진짜야, 나 좀 살려줘. 우리 더 이상 안 되겠어. 저는 그렇게 1년 남짓 결혼 생활을 청산했습니다. 처음에는 이혼만은 안 된다고 했던 남편은 오히려 자신이 저에게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미안해. 형수한테 그러는 걸 보고도 내가 미쳤다고 결혼하다니. 이 돈으로 위로될지 모르겠다. 그 전세금하고 위자료 더 넣었어. 전세 사기만 안 당했어도 너랑 나랑 이렇게 안 되었을까? 남편도 시모 등살에 견딜 수 없어 이혼을 결정했어요. 그리고 해외 지사로 발령을 신청했는데 미주 쪽은 아니고 남들 기피하는 험한 것이라고 했어요. 저는 그래도 흔쾌히 이혼을 결정해준 남편이 고마웠습니다. 시모는 이상해도 남편은 제 뜻대로 빨리 결혼을 정리해 주었습니다. 시댁에 알리는 것도 자신이 다 할 테니 그냥 여주에서 가만히 쉬라고 하대요. 저는 혹시 시모가 이혼을 막을까 고민했는데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결혼도 이혼도 일사천리로 하고 말았습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아니라 집안 대 집안으로 하는 것이 맞나 봅니다. 시모와 이렇게 안 맞을지는 정말 몰랐어요. 게다가 남편은 위자료라고 2억 5천을 챙겨줬습니다. 날린 전세금을 만회하고도 남을 금액이었습니다. 돈이 어디서 났냐고 물으니 이 정도라도 해줘야 자기 마음이 편하다며 더 못해줘서 미안하다고 했어요. 생각지도 않은 돈이었어요. 저는 쉽게 헤어지는 것만으로도 감사했는데 말이죠. 그리고 3개월 정도가 흘렀을까요? 아버지와 함께 살고 있는 여주 집으로 시모의 자동차와 같은 차종이 멈추는 것이 아니겠어요. 저는 마당을 쓸다가 그쪽을 유심히 보았죠. 시모가 운전 못한다고 했는데 설마 아니겠지 싶었어요. 정확히 모르겠지만 운전석에만 사람이 타고 있었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차량 문이 열리더니 말도 안 되는 사람이 내리는 겁니다. 시모였어요. 네, 그렇습니다. 운전석에서 당당하게 내리는 사람이 바로 꿈에도 보기 싫은 시모였습니다. 운전 못한다고 또 거짓말을 한 모양이에요. 그렇게 저를 부려먹고 싶었던 모양이죠. 유령을 본 듯 질려서 빗자루를 들고 서 있는 저에게 시모가 다가왔습니다. 예, 그렇다고 그렇게 놀라? 미쳐 내가. 무슨 일이에요? 여기가 어디라고 옵니까? 당장 나가란 말이에요. 시모한테 말하는 뻔세 봐라. 이거 나쁜 년이네. 반성도 안 했어? 도대체 3개월 동안 뭘 했니? 집 안에 들어오면 가택 침입으로 고발합니다. 애가 못하는 말이 없어. 시엄마가 며느리 집에도 못 들어와? 그래, 들어왔다 어쩔래. 아직도 시모라뇨? 다 끝났어요, 아줌마. 이게 미쳤나 아줌마라니. 닥치고 너 시부 좀 모셔. 경비 일하다가 쓰러졌는데 풍이 왔어. 그래서 집에 있는데 내가 미치겠다.
네 형님 외국으로 간 거 알지? 너밖에 없어. 집에서 노는 애 너밖에 없잖아. 이제라도 정신 차리고 며느리 노릇 좀 해라. 응? 짐 싸고 올라가자. 1시간이면 짐 다 싸는 거지? 기다리마. 저기요. 제가 누구로 보여요? 너 며느리잖아. 아니니? 시부 아픈데 오지도 않은 건 어디서 배운 거니? 그쪽 며느리 아니에요. 어머, 얘가 받을 돈 다 받아가 놓고 무슨 소리야? 우리 아들이 너 데리고 온다고 2억 5천이나 집에서 가져갔어. 그거 주면 네가 같이 산다고 했다며? 얼른 안 올라가? 맨입도 아니고 집 구하라고 돈 줬는데 왜 이래? 미쳤냐? 그거 위자료잖아요. 아줌마, 위자료라고. 당신 아들이 나한테 준 돈이라고. 저는 곧 경찰을 불렀습니다. 시모는 제 말에 긴가민가 정신이 혼미해 보였어요. 그냥 이혼했다고 하면 침이나 뱉고 갈 판인데 아들이 저한테 돈을 줬다고 하니 기가 막힌가 봅니다. 그래도 경찰이 무슨 일이냐고 물으니 기다렸다는 듯이 또 연극을 시작했어요. 돈 2억 5천이나 뜯어간 며느리인데 시부 아픈데 들여다보지도 않는다고 말입니다. 동네 사람 다 부를 듯 소리를 치대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집에 들어가 서류 한 장을 가져왔습니다. 남편과 혼인관계 증명서를 보여줬더니 시모는 그걸 갈매기가 먹이를 낚아채듯 가지고 가서는 경찰관 앞에 들이밀더군요. 거봐, 이게 아직 혼인증명서잖아. 자세히 보세요. 경찰관님, 제 며느리 맞죠? 아닌데요. 이혼이라고 적혀 있어요. 3개월 전의 말입니다. 그러니까 꺼져요, 아줌마. 당장. 경찰관님, 가택 침입 아닌가요? 당장 끌어내세요. 시모는 서류를 다시 보더니 벌벌 떨고 서 있었습니다. 2억 5천이 날아가서 어쩔 바를 모르는 모습이었습니다. 2억 5천, 아줌마가 준 거였어요? 감사합니다. 잘 쓸게요. 너 진짜 이혼했어? 우리 아들이 2억 5천으로 집 얻고 너 데리고 온다고 했다니까? 됐고, 이제 아들한테 가서 따져. 하긴, 아드님 어디 간지 모르죠? 시모는 그제야 땅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아버지 오실 시간이 다 되는데 이 꼴을 보여드리기 싫더군요. 당장 사라지라고 말하고 집으로 들어가 버렸죠. 경찰은 당장 나가라고 시모를 차에 태웠습니다. 저는 창문에 서서 여자가 사라지는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얼마나 황망할까요? 자식에게 한 방 맞은 상황이요. 어떤 시모들은 자식 가슴이 비수를 꽂힐까봐 며느리들 눈치로 오히려 본다는데 저 여자는 진짜 자식도 사랑을 하는 건지 이해 불가입니다. 그런데 저는 시모를 미워하는 마음이 서서히 가라앉고 있지 뭡니까? 속이 통쾌했습니다. 전 남편이 그럴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순하게만 생각했는데 엄마한테 사기를 치다니 시모도 그렇습니다. 제가 2억 5천에 다시 그 지옥을 시작할 것 같았나 봅니다. 어디서 본 글이 있었습니다. 가장 아까운 시간은 차가 막히는 때도 아니고 마트에서 계산하려고 서 있는 줄도 아니고 지하철을 기다리는 것도 아닌 누굴 미워하는 시간이라고 했어요. 이 사연의 끝으로 시모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도 모두 지워내기로 했습니다. 후회해봤자 이미 벌어진 일이니까요. 저는 2억 5천으로 여주에서 카페를 시작했습니다. 커피 한 잔을 팔면서 저처럼 억울하고 분한 사연들을 듣고 함께 욕을 하기도 했어요. 정말 세상에는 다양한 시모부터 기가 막히도록 나쁜 며느리도 있었어요. 제가 카페를 열었다는 소식에 외국으로 갔다는 형님이 찾아왔습니다. 알고 보니 아주버님의 배려로 외국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공부하러 갔다고 거짓말을 했답니다. 시모가 너무나 괴롭히는 통에 어쩔 수 없었대요. 자기는 애라도 없으니 이혼이라도 했지. 나는 애가 둘이라서 그냥 살았지. 요새 시모 고생 좀 한대. 시부 등급이 안 나와서 요양원도 못 가서 시중 들고 있어. 직접 게다가 서방님 그렇게 배신해서 화병 얻었지. 더 중요한 것은 노래교실 회원 중에 자기 이야기를 들었나 봐. 아주 소문이 파다해. 자기 며느리한테 못되게 하는 여자라고 노래 강사도 못하게 생겼어. 그런 소문은 누가 냈을까요? 마트 슈퍼에서 일하는 직원이 그랬대. 자기 알아? 아, 그래서 강사 못하세요? 센터 게시판에 시모 여기 올라왔나 봐. 난리가 났대. 그러니까 심보를 곱게 써야지. 아주 며느리를 종부리듯 하는 거 있지. 돈도 번다고. 전 이제 기억도 안 하고 싶어요. 그래도 자기가 승리자야.
이렇게 카페도 차리고 혹시 시무가 여기 오더라도 나 한국에 있다고 하면 안 돼? 여기 못 와요. 우린 남남이니까요. 형님하고 저랑 다르잖아요. 형님은 아직 가족이시고 전 그 사람과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요. 형님은 부러운 듯 저를 바라보시다가 집으로 돌아가셨어요. 자주 오지는 않으세요. 그때 도와달라고 했을 때 나 몰라라 한 것도 있는데 양심이 있으면 자주 못 오죠. 아무튼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쪼록 즐거운 일만 가득하게 있길 빌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중랑구에 사는 박서정이라고 합니다. 사연 채널에 제 이야기를 올리게 될 줄은 몰랐는데 최근에 저한테 참 드라마 같은 일이 생긴지라 여기에 올려보고 싶어 사연을 써봅니다. 조금 충격적일 수도 있고 듣는 분에 따라 어떻게 받아들이실지 몰라 걱정도 되는데요. 그래도 공감해 주시리라 믿고 찬찬히 적어봅니다. 먼저 어린 시절 이야기부터 해보아야 할 것 같은데요. 저는 어릴 때부터 부모 없이 자란다는 게 아이에게 얼마나 가혹하고 힘든 일인지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바로 그 부모 없이 자란 아이이기 때문이죠. 저는 태어나자마자 고아원에 맡겨졌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흔한 엄마 사진, 아빠 사진도 한 장이 없습니다. 아기였을 때부터 고아원 선생님이 저의 엄마이자 아빠였죠.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제가 있었던 고아원은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학대를 받는다던가 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들 모두 저희들을 잘 챙겨주셨고 대해주셨지만 그렇다고 해도 부모 없는 서름이 없어진다는 것은 아니었어요.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 다른 애들은 부모님한테 예쁜 인형도 선물 받고 같이 주말이면 외식도 하러 가고 놀이동산이며 공원이며 바다로 산으로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와서는 자랑을 하는데 저는 그때마다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부럽다고 이야기하며 웃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정아, 너는 부모님 없어? 왜? 같은 반 친구가 천진한 얼굴로 묻는 질문에 하교한 뒤 인적 드문 골목에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누가 그런 질문을 한다면 덤덤한 얼굴로 없다고 하겠지만 당시 저는 너무 어렸고 안 그래도 다른 아이들이 부모님과 함께 이것저것 하는 게 서글프면서도 질투가 나는 찰나에 그런 질문을 받으니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런 초등학교 시절을 거쳐서 중학생이 된 저는 운동이라는 취미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왜 실제로 복잡한 생각이 들 때는 몸을 움직여야 날아간다고 하잖아요. 저 또한 열등감과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한때는 정말 학교고 뭐고 다 때려치고 그냥 세상 밖으로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을 자주 했었는데 그런 저를 안쓰럽게 본 담임 선생님이 취미로라도 좋으니 운동을 한번 해볼래? 라고 권유를 해주신 게 계기가 되어 어느 순간부터는 공부보다 운동을 더 열심히 하게 되었어요. 심지어 재능도 있었는지 저는 금방 반에서 운동하면 손꼽히는 학생이 되었고 이 덕분에 친구도 자연스레 많이 만들고 우울했던 성격도 벗어날 수 있었죠. 아마 그때 운동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고등학생이 돼서는 열심히 알바도 하고 복싱장도 다녔는데 저는 그 복싱장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저랑 동갑내기로 당시 빈약한 몸을 기르고자 복싱장에 처음 등록을 한 아이였어요. 저와 남편은 하필 등록날이 같았고 심지어는 나이까지 같았기에 첫날부터 거의 절친 수준으로 친해질 수 있었습니다. 지금이야 남편이 저보다 덩치도 크고 몸도 좋지만 처음 봤던 남편은 제 눈에도 한 대 치면 바로 픽 쓰러질 것만 같은 인상이었어요. 키는 저랑 비슷하면서 몸무게는 10kg 이상 말랐으니 그럴만도 하죠. 당시 복싱장 관장님이 저를 엄청 아껴주셨는데 제가 맨날 남편과 붙어서 운동을 하니까 어느 날부터는 서정아, 네가 광석이 복싱하는 것 좀 봐줘라 라며 저를 제2의 선생님처럼 대했습니다. 농담처럼 하신 말씀이겠지만 그날부터 저는 남편에게 그야말로 복싱 스파르타 교육을 선사했죠. 제 남편은 스파르타 교육이 많이 무서웠는지 어느 날은 하루 무단 결석을 해버리더라고요. 저는 그런 남편이 내심 귀여웠습니다. 그렇게 저는 고등학교 3년간, 남편은 1년간 복싱장을 다녔습니다.
남편이 2년 일찍 그만두긴 했지만 미리 번호를 교환해 두었기에 복싱을 가지 않는 평일에 남편이 다니는 고등학교나 제가 다니는 고등학교 앞에서 만나기도 하고 같이 떡볶이도 먹으며 딱 그 또래 아이들처럼 지냈어요. 학교 친구가 아예 없진 않았지만 남편은 학교 친구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편하게 대할 수 있는 친구였어요. 스스럼 없이 장난도 치고 눈치 봐도 되지 않는 그런 친구 있잖아요. 저는 자연스레 남편과 더없이 가까워졌고 남편과 보내는 시간이 소중할 수밖에 없었어요. 광석아, 복싱 다닐 때부터 널 좋아했어. 너만 괜찮으면 우리 사귈까? 고백 역시 제가 먼저 했습니다. 운동을 한 뒤 숫기 없는 성격을 모두 버리고 엄청나게 적극적인 성격이 된지라 고백에도 별로 망설임이 없었어요. 아마 남편은 착하고 좋은 사람이었기에 분명 빨리 채가지 않으면 다른 여자가 선점했을 겁니다. 남편과는 연애만 무려 10년을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부터 28살이 될 때까지였죠. 생각보다 오래 했죠? 저도 처음 사귀었을 땐 남편과 이렇게 질긴 인연을 이어갈지 몰랐는데 눈 떠보니 어느새 10년이 흘러가 있더라고요. 연애를 하면서 저나 남편이나 서로에게 참 충실했던 것 같아요. 남편은 연애를 하니 친구였을 때보다 훨씬 다정하고 섬세한 사람이었고 10년이라는 길다면 긴 시간 동안 참 한결같은 마음으로 저를 대해주었어요. 주변 제 친구들도 이런 남편의 모습에 제가 진국을 만났다며 부러워하곤 했죠. 저희는 모든 공유하는 친구처럼 때론 연인처럼 가족처럼 서로의 옆에 있어서 좋은 일, 힘든 일을 다 함께하곤 했어요. 그러다 20대 후반이 됐을 때쯤 본격적으로 남편과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자기네 부모님한테 언제 인사드리러 갈까? 인사? 부모님 허락 받아두면 좋긴 하지. 그래? 그러면 멀지 않은 날짜에 약속 잡고 나한테 알려줘. 준비하고 갈 테니까. 남편도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된 후부턴 한시라도 빨리 남편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남편과 부부로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편에게 재촉 아닌 재촉을 했고 그런 저의 최근에 못 이겨 빨리 나를 잡아보겠다며 저를 달랬죠. 그렇게 대화를 나누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시부모님이 될 분들에게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박서정이라고 합니다. 고개를 꾸벅 숙여 인사를 한 뒤 쳐다본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남편과는 굉장히 상반된 인상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엄청 차갑고 깐깐한 인상이셨고 미간에 깊은 주름이 있으셨는데 인상을 평소에도 많이 찌푸리시는 것 같았어요. 말씀도 별로 없으셨고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당시 제가 마음에 많이 안 들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시어머니는 웃는 상에 무척 온화하고 다정한 얼굴빛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기까지 귀한 걸음 해줘서 고마워요. 아들한테 얘기 들었을 때부터 늘 얼굴 보고 싶었는데 이제야 보네. 멀리서 오느라 힘들었을 텐데 어서 앉아 음식 좀 들어요. 시어머니께선 실제로 무척 다정하게 대해주셨죠. 인사를 드리는 내내 시아버지가 제가 탐탁지 않다는 티를 무척 냈지만 시어머니가 옆에서 그런 시아버지를 잡아주며 우리 광석이가 임자를 만난 것 같네 라며 저희의 결혼을 긍정적으로 봐주셨습니다. 솔직히 시어머니가 아니었다면 정말 그 자리에서 뛰쳐나오고 싶었을 것 같아요. 부모도 없고 가진 것도 변변치 않은 제가 어떤 이유로 시어머니 마음에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남편과의 결혼이 간절했던 제 입장에서 제 든든한 우군이 되어주는 시어머니께 참으로 고마웠습니다. 허나 여전히 시아버지는 저를 탐탁지 않게 보셨어요. 네가 부모 없는 고아라는 사실이 나는 마음에 안 든다. 애 낳고 키우려면 아무래도 부모의 사랑을 받아봤어야 육아도 할 텐데 그걸 모르는 네가 어떻게 애를 키우겠니? 출신이니 뭐니 다 옛말이라 해도 옛날만 틀린 게 뭐 있어? 나는 이 결혼 반대다. 광석이 네가 포기해. 아버지, 서정이한테 무슨 그런 말씀을 하세요.
서정이 제가 아는 다른 어떤 여자보다 착하고 어진 아이예요. 그러니 10년을 만나왔겠죠. 뭐? 이놈의 자식이 버르장머리 없기는 부모 말에 어디 토를 달아? 절 반대하시는 시아버지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날도 허다했고 남편과 시아버지 사이의 갈등도 꽤나 심각했습니다. 나중에 남편이 결혼을 허락해주지 않으면 부모를 보지 않고 살겠다는 말까지 했으니까요. 그때 이 갈등을 중재하고 저희의 결혼을 성사시켜준 분이 바로 저희 시어머니입니다. 시어머니께서 시아버지를 설득해 저와 남편이 결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그때부터 시어머니는 제 구세주였죠. 신혼집을 구하기 위해 이곳저곳 알아보러 다녔을 땐 고민 끝에 일부러 남편 부모님 집 근처로 잡았습니다. 남편의 직장이 그 근처이기도 했고 집값도 저희 예상과 맞았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했죠. 남편도 배려해줘서 고맙다며 좋아했고요. 그렇게 신혼집이 시댁과 가깝다 보니 시어머니와 지내는 시간이 자연스레 늘어났는데요. 시아버지의 반대를 뚫고 시어머니 설득으로 결혼을 하여 진정한 가족이 된 이후에는 단순히 시어머니가 나쁘게 보이지 않는 것을 넘어서서 정말 제 친엄마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하게 들리시겠지만 시어머니는 그 정도로 제게 잘해주셨어요. 아이고 우리 딸 생각해서 사봤는데 옷이 너무 잘 어울리네. 역시 뭘 입어도 태가 나. 장을 보다가 제 생각이 났다면서 예쁜 옷을 사서는 선물해 주시고 언제나 저를 부를 때면 며느리나 며느라가가 아닌 우리 딸이라고 불러주시는 시어머니. 부모 없이도 이렇게 씩씩하게 잘 자랐다고 이제부터는 내가 엄마나 다름없으니까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한테도 엄마 있다고 꼭 이야기하고 다니라며 28년간 없던 제 부모님 자리를 따스한 마음으로 채워주신 시어머니. 사랑하는 남편과 결혼을 할 수 있게 된 것이 제 인생에서 첫 번째 복이라면 아마 이렇게 친엄마 같은 애정을 퍼부어주는 시어머니를 만난 것은 제 인생 두 번째 복이었을 겁니다. 남편과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내가 부모 없이 자란 게 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함이었나 싶을 때도 있었죠. 보통 대부분 며느리들이 명절이나 시부모 생일이 아니면 굳이 시댁에 가고 싶어 하진 않잖아요. 이런저런 시집살이도 시키고 피곤하기도 하고 솔직히 저도 결혼을 하면 그런 며느리가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니 덕분에 저는 주에 3번 이상은 꼭 시댁에 방문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와 팔짱을 끼고 시장에 가고 가끔 외식도 하고 미리 봐둔 좋은 카페로 모시고 가서 시어머니가 좋아하시는 커피를 한 잔 놓고 오순도순 이야기를 나누던 나날들은 정말 행복 그 자체였어요. 어딜 가면 동네 어른들이 꼭 붙어있는 저와 시어머니 모습을 보고 어머, 엄마랑 딸이 어쩜 사이가 너무 좋네요. 라며 친모녀로 오해하는 일들이 부지기수였고 저희는 그때마다 제가 엄마를 엄청 좋아하긴 하죠. 하나뿐인 딸인데 왜 안 이쁘겠어요. 라며 너스레를 떨곤 했습니다. 결혼하고서까지 연을 이어오던 친구는 없던 저와 평생 동안 자식 뒷바라지하며 집을 위해 헌신하느라 그 고운 성품에도 불구하고 주변에 사람이 없던 시어머니. 이런 저희 둘은 때로는 평범한 시어머니와 며느리처럼 또 어떤 때는 마치 친딸과 친엄마처럼 가끔은 나이를 넘어선 절친한 친구처럼 시간을 보냈습니다. 광석이는 지혜비 안 닮고 착하게 자라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른다. 네? 에휴, 네 시아버지 정말 유난스러운 사람이었어.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몰라. 시어머니는 종종 제게 본인 시집살이 이야기를 해주시곤 했습니다. 시아버지는 말 그대로 딱 가부장적인 남자의 표본으로 여자가 집안일을 하고 남자가 바깥일을 하는 것을 굉장히 당연시 여기는 분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남자가 손에 물 닿으면 정말 죽기라도 하는 줄 알고 온갖 유난을 다 부렸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시댁에 다니면서 본 시아버지 모습은 시어머니 표현 그대로였어요. 밥을 차려도 본인은 손 하나 까딱 안 한 채 거실에 앉아서 TV를 보고 있고 시어머니와 시어머니를 돕는 제가 무조건 식사를 담당했죠. 심지어 남편이 어렸을 때는 시아버지와 남편은 상에서 시어머니는 바닥에서 밥을 먹기까지 했는데
남편이 성인이 된 뒤 말도 안 되는 습관이라면서 바락바락 대든 덕에 그나마 지금은 두 분이 같은 상에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거라는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정말 그 얘기를 듣는데 어머니가 너무 가엽고 안쓰럽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힘들게 살아오신 만큼 앞으로는 제가 더 시어머니께 잘해드리고 효도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저와 남편이 일 끝나고 시댁으로 넘어가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요. 시아버지께서 시어머니가 힘겹게 차린 식사에 갑자기 지적을 하시는 겁니다. 아니, 당신 내가 음식 차릴 때 머리카락 신경 쓰라고 했지? 그 곱슬머리 묶고 음식을 좀 하든가. 더럽게 이걸 어찌 먹으라는 거야? 내 말이 우스워? 당신 남편이 우스워? 어머닌 당황스러운 얼굴로 아버님이 가리키신 음식을 쳐다보셨어요. 짧고 구불구불한 머리카락 하나가 미역국 위에 둥둥 떠 있었죠. 그제야 어머닌 미안하다고 하면서 아버님의 미역국을 치우셨습니다. 아버님은 어머님이 미역국을 새로 내올 때까지도 표정에 온갖 불만이 가득하셨습니다. 여자가 요리 하나 제대로 못해서 같이 어찌 사냐. 내가 머리카락 조심하라고 그리 말했거늘 또 이런 일을 일으키느냐. 입 밖으로 계속 궁시렁궁시렁 어머님 욕을 하고 계셨고요. 보고 있으니 정말 제가 다 민망스럽고 화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평소 아버님이 어머님한테 함부로 대하신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숟가락을 집어던지시며 하시는 행동은 도를 지나쳤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때 상황을 보다 못한 저희 남편이 한마디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가 여러 가지 음식 만들다 보면 머리카락 좀 넣을 수도 있지. 그게 그렇게 불쾌하세요? 지금 어머니 안색 보니까 어디가 좀 아프신 것 같은데 가뜩이나 아파서 상도 차리기 힘드셨을 분한테 꼭 그리 말씀하셔야겠어요? 어머니 아픈 줄 알았으면 저희 여기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도 어머니가 아픈 거 아셨으면 미리 오지 말라고 말씀을 좀 해주셨어야지. 왜 힘들게 음식을 차리게 하세요? 남편은 그간 가부장적인 아버지 때문에 화가 났던 게 쌓였는지 다소 높은 목소리로 화를 냈고 남편의 말에 갈등은 더 크게 번졌습니다. 너 지금 말본새가 그게 뭐냐? 내가 너한테 그러라고 가르쳤어? 어디 감히 부모한테 이래라 저래라 명령질이야? 내가 네 엄마한테 머리카락 떨어뜨리지 말라고 주의 준 게 그럼 잘못된 거야? 옛날이어서 봐라. 이런 일이 있었으면 네 엄마 진즉 쫓겨났어. 밥상에도 못 앉았다고. 지금이 옛날입니까? 어머니도 이제 나이가 드셨어요. 늙으셨다고요. 어머니 그만 좀 닥달하세요. 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조금만 뭐 잘못하시면 그렇게 못 잡아먹을 듯이 괴롭히시더니 어떻게 나이가 드셔서도 계속 그러세요? 어머니가 우울증 약 먹고 계시는 거 아버진 모르시죠? 다 아버지 때문이에요. 뭐? 우울증 약? 고깟 기분 좀 안 좋은 걸로 약 먹었으면 나는 이미 수백 알은 먹었을 거다. 자식이나 여편네나 유난 떨기는. 너 이날 입대껏 입혀주고 키워준 부모한테 버럭버럭 소리 지르는 꼬라지 보니 정신병은 네가 걸린 것 같다. 당장 무릎 꿇어라.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아버님. 아유, 그만해요. 다 내 잘못이야. 내가 죄인이야. 그만해요, 그만. 무슨 일만 있으면 무릎 꿇고 사과하라는 시아버지. 이 모든 일의 원인을 제공하셨으면서도 본인은 가장 떳떳하셨습니다. 도저히 말이 안 통하는 분이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이 다 자기 때문이라며 밥상에서 울음을 터뜨리셨고 저는 어머님을 데리고 밖에 나가 진정을 시켜드려야 했습니다. 손수건에 얼굴을 묻고 한참을 끄끄거리시는 어머니를 보니 너무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서정아, 정말 네 보기에도 창피하구나. 내가 이날 이때껏 이러고 산단다. 이러고 살아. 어머니, 에휴, 대체 언제쯤 전양반은 철이 들런지
어머니는 너무도 힘겨워하셨고 전 그런 어머니를 감싸 안고 토닥거리며 그저 모든 게 잘 될 거라 위로해드리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설령 그 말이 거짓 위로라 하더라도요. 대신 그날 이후 저는 어머니에게 더 잘해드리기 위해 어머니의 상심을 더 달래드리기 위해 많이 노력했습니다. 어머니가 평소 가보고 싶으셨던 영화관도 같이 가서 영화도 보고 먹고 싶어 하는 게 있으시다면 어딜 가서라도 꼭 구해와 어머니 입에 넣어드렸죠. 남편은 제 시간 쪼개서 어머니 돌보는 걸 알곤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 했지만 그땐 그렇게라도 해야 제 마음이 편했어요. 내가 며느리 복이 많은 줄 알았다면 사는 게 덜 힘들었을 텐데 하고 말하는 어머니를 보면 내가 그래도 어머니께 도움이 되는구나, 기쁨이 되는구나 싶어 안심이 되곤 했습니다. 하지만 하늘이 무심하단 말은 이럴 때 하는가 봐요. 제가 시어머니와 함께 할 시간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제 손을 붙들고 너무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죠. 서정아, 나 어찌하면 좋니?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네 시애비가 웬 젊은 여자랑 바람이 났다. 내 그동안 네 시애비한테 서럽고 슬픈 건 많았어도 적어도 나랑 광석이한테는 충실한 남편이자 아버지라고 생각했기에 꾹 참았는데 어떻게 그런 새파란 어린애랑 너무 원통하다. 내가 이런 꼴을 당하려고 늙은 나이까지 참고 살았는지. 아이고. 한참을 울다 지치신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시고 말았죠. 전 어머니를 데리고 응급실로 가야 했습니다. 하루 만에 완전히 파리해진 몰골이 되신 어머니를 보니 눈물이 그치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분하고 서러웠죠. 뒤이어온 남편도 어머니를 보더니 시아버지를 향해 분통을 터뜨렸고요. 내 이럴 줄 알았어. 아니, 아버지는 어떻게 어머니 두고 그런 파렴치한 짓을 저지를 수가 있어? 하지만 남편과 제가 뒤에서 아무리 뭐라 해봤자 시아버진 그 상간녀와 관계를 끊을 생각도 하지 않으셨고 어머니를 향해 빌 생각도 안 하셨어요. 그저 지켜보고만 계셨죠. 어머니는 그 사건으로 큰 병을 얻었습니다. 돈을 들여 온갖 검사를 다 해봤지만 마땅한 병명조차 없었어요. 원인이 불분명한 병이었습니다. 원래부터 몸이 그리 강하지 않은 분이었던지라 저는 걱정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어머니를 간호하기 위해 시댁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의 벌이로는 생활이 빠듯하긴 했지만 그땐 시어머니의 회복만이 중요했으니까요. 하지만 어머니는 차도가 있지 않았습니다. 저도 남편도 시어머니 곁에 앉아 곧 나으실 거니 걱정하지 말라고, 어머니 얼른 일어나셔서 손주도 봐야 한다고 좋은 말을 많이 건네드리려 했지만 어머니는 이미 어딘가 초연하신 얼굴이었습니다. 마치 무언가를 포기한 사람처럼, 체념한 사람처럼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고 계셨고 어느 날부턴 먹던 약도 거부하셨죠. 어머니, 이거 드셔야 돼요. 드셔야 빨리 낫죠. 아니다. 나는 안 먹을래. 그냥 이대로 눈 감고 싶다. 서정아, 이제 너무 사는 게 힘이 드는구나. 많이 살았다 싶어. 너무 오래 살았다 싶어. 제 앞에서 웬만하면 약한 소리 같은 건 안 하시던 분이었지만 이 일을 겪고 충격이 너무 크셨는지 어머니는 삶과 이별하려는 준비를 하시는 듯 했습니다. 나중엔 환청을 듣는 듯한 혼잣말을 중얼거리기도 하셨고 전 그런 어머니 모습을 보며 혹시나 잘못될까 싶어 가슴만 졸였습니다. 정말 화가 나는 건 이 시기에도 시아버지께선 그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으셨단 거예요. 사람이라면 잘못을 빌고 용서해달라는 말을 거칠게라도 할 만한데 그것조차 안 하셨죠. 그리고 남편을 통해 들으니 심지어 상간녀와 계속 연락을 주고받는 듯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정작 충격으로 쓰러지셔서 병을 얻어 누워있는데
몰래 연락을 주고받는 시아버지를 보고 있으면 입에 담기 힘든 욕지거리가 입 밖으로 새어나오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안타깝게도 시어머니는 시름시름 앓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돌연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습니다.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어느 새벽이었어요. 포근하게 눈이 쌓여있는 창가를 바라보다가 어머니의 몸에 이불을 덮어드리고 깜빡 잠에 들었는데 제가 잠든 사이 어머니는 더 이상 닿지 못할 곳으로 영영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시어머니의 장례식장에서도 저는 어머니와의 갑작스런 이별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내가 좀 더 잘해드렸어야 되는데, 나라도 나서서 시아버지한테 화를 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남편도 옆에서 힘들어하기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후회를 하고 땅을 쳐봐도 영정사진 속 시어머니는 다시는 제 곁으로 돌아오지 않았죠. 차라리 멀뚱히 영정사진을 바라보고 있는 시아버지의 멱살이라도 붙잡고 싶었지만 소란을 일으킬 수 없어 겨우 참고 또 참았습니다. 그동안 부모님이 없다는 이유로 세상이 떠나가라 운 적 많았지만 맹세컨대 시어머니가 돌아가셔서 그 슬픔으로 흘린 눈물보다는 양이 적었을 겁니다. 남편이 오히려 저에게 그만 울라며 달래줄 정도였고 저는 장례식장에서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남편 다음으로 혹은 남편만큼 사랑한 시어머니를 잃고 저는 한동안 아무런 의욕도 없이 지냈습니다. 마음을 추스릴 시간이 필요했고 시어머니를 애도할 시간이 필요했죠. 나중에 시어머니께서 쓰시던 물건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는데 그만 또 어머니 생각이 나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남편 역시 저를 생각해서 최대한 티는 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 같았지만 굉장히 힘들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아버지는 참 뻔뻔하게도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바람이 났던 젊은 상간녀를 시댁 안방에 앉혀놓더군요. 새로운 시어머니니까 잘해드려라. 이런 말도 안 되는 명령과 함께요. 당시 남편은 아버지와 연을 끊겠다고 선언한 탓에 시댁에 가지 않았고 저 혼자 아버님을 뵈러 간 자리였는데 그렇게 말씀하시더군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질 않았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지가 얼마나 됐다고 새로운 시어머니라니. 하늘에 계시는 어머니가 이걸 보시면 얼마나 마음 아파하실까 생각하니 정말 상간녀도 시아버지도 함께 묶어 던져버리고만 싶었어요. 저랑 몇 살 차이 나 보이지도 않는 그 젊은 상간녀는 첫 만남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짙은 립스틱에 가슴이 파인 야시시한 옷, 바짝 올라간 눈꼬리, 외적인 모습도 별로였지만 심보 자체가 못되어 보이더라고요. 이래서 가정 있는 남자를 꼬셨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죠. 더군다나 시아버지에게 팔짱을 끼면서 이런저런 콧소리를 내는 모양도 가증스러웠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떻게 떠나는지는 본인도 알 텐데 어떻게 염치도 없이 여길 들어올 생각을 했는지 인간의 탈을 쓰고 어쩜 그럴 수 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더 약이 올랐던 건 초장에 며느리인 나를 휘어잡을 생각이었는지 가당치도 않게 이일저일로 트집을 잡기 시작하더라고요. 앞으로 우리 집에 오면 설거지 꼬박꼬박 해두고 다음날 찬거리 좀 미리 해두고 돌아가. 그리고 냉장고 정리 좀 잘해. 꼴이 이게 뭐야. 시아버지가 혼자 있으면 며느리가 알아서 정리도 하고 챙겨드리고 해야지. 이렇게 센스가 없어서 원. 찬거리요? 그런 건 안 했는데요. 이제부턴 해야 해. 참고로 짜게 음식 만들지 말고 반찬 가게에 있는 거 다 갖다 놓을 생각도 말고 정성 들여 만들어서 냉장고에 넣어놔야 한다. 음식은 자고로 정성이고 손맛이니까. 그리고 청소도 일주일에 한 번은 와서 도와. 청소며 찬거리 만들기며 시어머니가 시키지도 않았던 일들을 이 상간녀는 아무렇지 않게 시키더라고요. 그제야 감이 왔죠. 날 제대로 부려먹으려 한다는 것을요.
상간녀는 제가 앞으로 시댁을 위해 해야 할 일 목록을 심지어 종이에 써주더니 그걸 가방에 넣어주곤 달달 외우라고 하더군요. 제가 그 집 종도 아닌데 마치 시댁 관리를 하는 게 제 의무인 마냥 그렇게 말하는 꼴을 보니 안 그래도 없던 정남이가 뚝뚝 떨어졌고 시어머니가 생각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죄송하지만 어머니께서 써주신 것들은 할 수가 없네요. 저도 직장을 다녀야 하고 아이 계획도 있어서요. 뭐? 그게 말이 되니? 내가 우리 남편한테 듣기론 시댁에 서너 번을 왔다 갔다 하며 일을 도왔다던데? 이제 와서 안 하겠다는 거야? 그땐 그때고요. 지금은 상황이 달라서요. 죄송합니다. 실은 그냥 하기 싫었던 거죠. 허나 상간녀는 제 말이 끝나자마자 자신을 무시했다며 노발대발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두 번째 부인으로 들어와 웃음나 본데 너 그러다 큰 코 다치는 수가 있어. 시키는 일 안 하면 그대로 내 남편 귀에 들어갈 줄 알아. 알겠니? 당장 군말 없이 해. 네, 우스웠죠. 시아버지한테 이른다며 협박하다니. 제가 뭐가 무서웠겠습니까? 애초에 제가 모신 시부모는 하나였는데요. 그때 전 결심을 했습니다. 시댁에 가기로요. 그리고 상간녀를 쫓아내기로요. 사실 전 그 상간녀가 시댁에 들어온 뒤부터는 명절에도 시아버지 생일에도 시댁에 가지 않기로 제 자신과 약속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막상 상간녀가 그렇게 집주인 행세를 하는 것을 보고 돌아가신 시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제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리고 하늘에 계신 시엄마를 위해서라도 본때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남편은 당연히 본인 엄마 돌아가시고 기다렸다는 듯이 들어온 젊은 새엄마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 젊은 새엄마가 저한테 한 행동들을 들은 뒤로는 거의 증오하다시피 했죠. 남편마저 저를 지지하는 상황에서 저를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밤새 고민을 하다가 저는 소시적 운동을 좀 했던 게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제 몸으로 그 여리여리한 상간녀와 육탄전을 벌이기로 다짐했어요. 저는 시아버지가 출근을 하고 나면 그 시간에 맞춰서 시댁으로 가 상간녀와 얼굴을 보며 실수인 척 가장하여 등이며 머리며 온갖 곳 구석구석 때리기 시작했어요. 어머, 어머니, 등에 먼지가 있어서 떼어드리려고 했는데 아프셨나 봐요. 죄송해요. 뒤에 계신 줄 모르고 기지개를 폈어요. 머리 괜찮으세요? 뭐 그렇게 세게 맞은 것도 아니어서 괜찮을 거예요. 그러게 조심 좀 하시지. 처음에는 일부러 있는 그대로 약을 올렸습니다. 그래야지 상간녀가 먼저 저를 대놓고 면박을 주거나 때릴 테고 그래야 제가 정당방위로서 무력을 행사할 수 있었으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며칠 그런 식으로 행동하니 상간녀는 금세 제 꾀에 넘어오더라고요. 너 내가 일부러 그러는 거 모를 줄 알아? 네가 이러고도 무사할 것 같으니? 그리고 상간녀는 버럭 화를 내더니 검은 매니큐어를 바른 손을 번쩍 들어 제 뺨을 올려붙였습니다. 짝 소리가 부엌에 울려 퍼졌고 제 고개가 돌아갔습니다. 사실 제 반절도 안 되는 손을 올려서 때리려고 드는 것쯤이야 쉽게 맞거나 피할 수 있었지만 전 일부러 뺨 한 대를 내주었습니다. 그래야만 제대로 복수를 할 수 있었으니까요. 간지럽기만 한 타격 이후 저는 아예 몸을 날려 그 몹쓸 상간녀를 있는 힘껏 응징해줬습니다. 정말 세게 힘을 쓰면 겉으로 티도 나고 법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눈에 잘 안 띄는 곳만 집중적으로 공략했고 상간녀 입에서 악소리가 날 때까지 집요하게 매달렸습니다. 어떻게든 저한테 손을 뻗는 상간녀 손목을 잡아채서 벽에 밀치고 팔뚝을 짝 때려가며 그때까지도 모르는 척 싱글싱글 웃는 얼굴로 때려주고는 벙찐 상간녀가 뭐라고 하기도 전에 집을 나왔습니다. 그날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자 남편과 저는 온 동네가 떠나가라 깔깔 웃고는 둘이 생선회에 소주 한 잔을 기울였어요. 어찌나 속이 다 시원하던지 이제야 10년 묵은 채증이 날아간 듯 했습니다. 물론 이날 하루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시아버지가 집을 없는 날만 골라서 시댁에 갔고 일을 돕는 척 열심히 약만 올리다가
상간녀가 분을 못 이겨서 저한테 손을 올릴 때만 옳았구나 하고 괴롭혀댔습니다. 너는 시아버지도 안 두렵니? 내가 계속 참고만 있을 것 같아? 자기 힘만으로는 이기기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언제부턴가는 시아버지를 운운하며 역으로 으름장을 놓더라고요. 어머니가 시아버님한테 말씀드리는 순간 제가 어떻게 나올지는 겁도 안 나시나 봐요. 저 지금도 어머니 많이 봐드리고 있거든요. 그러게 왜 멀쩡히 아내가 있던 남자를 만나서 이 꼴을 보세요. 누가 어머니를 반긴다고. 만약에 어머니가 지금까지 저와 있었던 일을 시아버님한테 말하면 저도 이제까지 어머니한테 했던 건 다 장난이라고 느껴질 정도로 제대로 건드려 드릴 테니까 두고 보세요. 상간녀의 말에 저는 흉흉한 기세로 도리어 으름장을 놓았죠. 무서웠는지 눈물이 그렁그렁한 꼴을 보니 면전에다 대고 비웃어주고 싶었습니다. 이후에는 일부러 시아버지가 같이 있는 날에 한번 방문을 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흠칫하는 상간녀는 모른 채 하고 세상에서 제일 착한 며느리인 척 어머니, 제가 요리 도와드릴게요. 라며 옆에서 온갖 애교를 다 부렸죠. 차마 뭐라고 하지도 못하는 상간녀가 주먹을 쥐고 파들거리는 것도 모른 채 멍청이같이 흡족해하는 시아버지를 보자니 할 수 있으면 평생 동안 이렇게 시댁에 들락거리면서 마음껏 엿을 먹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짓을 1-2달 정도 했을 무렵 작은 일이 일어났죠. 어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그따위로 굴어? 당장 무릎 꿇어라! 바로 상간녀가 시아버지한테 제가 괴롭혔던 것을 다 털어놓고 자기 친정으로 도망을 간 것이었죠. 덕분에 집에서 늘어지게 TV를 보고 있던 저는 불시에 시댁으로 불려가서 무릎을 꿇고 앉아 시아버지의 설교를 들어야 했습니다. 차라리 이대로 상간녀가 영원히 떠나준다면 좋았겠지만 시아버지 말하는 걸 보아하니 금방 다시 돌아올 것 같았기에 일단 수그리고 사과하는 척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시아버지에게도 할 말은 많았지만 다음을 생각하면 참았습니다. 죄송해요, 아버님. 제가 좀 더 어머니께 잘할게요. 부당한 일들을 많이 시키셔서 저도 모르게 화가 났나 봐요. 됐다. 변명도 듣기 싫어. 네 시애미가 너 때문에 집에 오기가 싫다고 하니 다시는 여기 오지 말아라. 내 말 알아들었어? 기어이 시아버지는 오지 말라고 했고 저도 그러겠다고 한 뒤 집에 돌아와 다시 일을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한테 첩자 노릇을 시켜 슬쩍 알아보니 상간녀는 친정에 갔다가 약 일주일 정도 뒤에 바로 시댁으로 돌아온 것 같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이판사판이란 마음으로 괴롭히는 강도로 올렸습니다. 역시나 시아버지가 자리를 비운 날 불시에 시댁에 찾아가서 너 여기 또 왜 왔어? 라며 발악하는 상간녀 머리채를 잡기도 하고 상간녀가 잠시 한눈을 팔 때 전화번호부에 있는 번호를 몽땅 제 핸드폰으로 옮겨놓기도 했습니다. 가족이며 지인에게 상간녀가 얼마나 파렴치한 짓거리를 했는지 알리기 위함이었죠. 상간녀가 다시 돌아온 지 3일째 되는 날, 저는 쐐기를 받기 위해 미리 뽑아둔 상간녀 지인의 전화번호들로 단체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돈에 미쳐서 몇 살 차이 나는 남자를 만나고 있으며 심지어 법적으로 부부관계가 명확한 남자임을 알고도 만나서는 뒤에서 몰래 원래 부인을 조롱했고 이로 인해서 원래 부인은 큰 병을 얻고 쓰러졌다는 이야기까지 손바닥으로 한 바닥이 넘게 구구절절 쓴 메시지를 보내고 나선 전 상간녀한테도 문자를 보냈습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상간녀라는 걸 말했으니 좋은 말로 할 때 여길 떠나시고 다신 오지 마세요. 제 문자에 상간녀는 아무런 답장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그렇게까지 하니 상간녀도 더 이상은 여기 붙어 있을 수가 없었는지 짐 싸서 아예 멀리 도망을 갔더라고요. 시아버지가 절 향해 길길이 날뛰는 걸 보고 알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바라던 완결이 났으니 이제 더 이상 시아버지 얼굴을 볼 필요도 없었죠. 그래서 전 시아버지한테 그간 드리고 싶었던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아버님은 평생 반성하면서 사세요. 앞으로 죽어도 우리 원래 시어머니 같은 분, 좋은 분은 못 만날 테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전 다시 시댁에 오지 않겠습니다. 뭐야? 이제 아버님은 자식도 없으시고 며느리도 없으신 겁니다.
더 이상 저희한테 연락하지 마세요. 시아버진 당장이라도 노하셔서 제 머리채를 잡아챌 기세였지만 저는 당당히 그 집을 나왔고 그 후부턴 조금이라도 편하게 발을 뻗고 잘 수 있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사건이 마무리된 지 한 달 정도 지났는데요. 남편한테는 시아버지가 꾸준히 연락을 하는 모양이지만 남편 선에서 칼같이 차단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시아버지가 이제 와서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그렇게 연락에 목을 매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부족하게나마 복수는 다 한 느낌입니다. 이제는 원래부터 시아버지 없던 셈 치고 그냥 돌아가신 시어머니만을 진짜 시어머니로 부모로 생각하고 남은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다신 시댁에 갈 일이 없긴 하지만 진정 둘만 남으니까 시어머니가 더욱더 보고 싶은 것 같아요. 어머니께서 해주시던 밥상과 다정한 말들이 생각나고 그리워져서 혼자 눈물을 짓게 되네요. 이번 생뿐이 아니라 다음 생에도 저희 시어머니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다만 신이 있다면 나중에 제가 죽고 나서 다시 태어났을 때 또다시 제 남편과 시어머니와 연을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것만이 제 남은 소원이에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하기 위해 제 사연을 정리하자니 그 당시 생각도 나고 여러모로 많은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서도 소중한 인연과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그리운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 생각하며 소주 한 잔 기울여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모두 감사합니다.